광활한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6개의 대륙. 이것은 우리 모두가 어린 시절부터 공유해온 친숙한 지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구가 항상 이런 모습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46억 년 동안 지구는 여러 지질 시대를 거쳤습니다. 이 중에서도 어떤 시대에는 거의 모든 표면이 얼음으로 덮여 있었고, 반대로 다른 시대에는 극지방의 만년설이 완전히 녹았습니다. 먼 과거에는 대륙이 오늘날과 같이 배열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대륙들은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며 그 결과로 대륙의 이동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거의 모든 대륙을 하나로 묶는 초대륙이 형성되었습니다. 약 33억 5천만 년 전에는 지구 표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 하나의 초대륙만이 존재했습니다. 이 대륙은 그리스어로 지구 전체 또는 모든 땅이라는 판게아라고 불렸습니다. 약 20억 년 전, 이 거대한 대륙은 지각판의 움직임으로 인해 분리가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륙들로 분리되었습니다. 모든 대륙이 마치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합쳐진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게다가 지진과 판 구조론이 많은 영토를 밀어내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입니다. 판게아의 시대는 그 생활이 지금과는 매우 다릅니다. 기후는 더 따뜻하고 건조했으며 동물과 식물의 생태도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대량 멸종을 겪었고, 양서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일부는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는 등 변화를 겪었고, 다른 일부는 신체 내 수분 보존을 위해 보다 조밀하고 갑각류와 같은 덮개를 발달시켰습니다. 또한 특이한 동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판게아 시대의 생명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후는 더 따뜻하고 건조했으며 동식물들의 생태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대량 멸종을 겪었습니다. 양서리는 다양한 전략을 동원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부 종은 크기를 키우거나 줄였고, 다른 종은 몸 내 수분 보존을 위해 더 조밀하고 갑각류와 유사한 덮개를 발달시켰습니다. 독특한 동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식물상은 양치류, 석공류, 말꼬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침엽수와 같이 가뭄에 더 강한 식물이 퍼졌습니다. 판게아는 지구가 영원히 존재하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에 동물과 식물이 사는 신비로운 세계처럼 보였습니다.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가 알고 있던 마지막 초대륙의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독특하고 신비한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 떠나기 전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판게아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판과 땅을 의미하는 가이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모든 땅을 의미합니다. 과거 판게아는 모든 땅이 한 곳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이름은 초대륙을 완벽하게 지칭합니다. 초대륙은 지구 육지의 대부분 또는 전부로 구성된 대륙을 말합니다. 지구의 주요 대륙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최근의 초대륙이자 가장 유명한 초대륙은 판게아입니다. 초대륙은 지구의 지질학적 역사 동안 산발적으로 합쳐졌다가 분리되었습니다. 지구의 지질학적 역사는 지구가 행성으로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사건 중에는 암석의 형성, 지형의 출현과 파괴, 바다의 전진과 후퇴, 빙하기,
생물종의 출현과 소멸 등이 있습니다. 가장 현대적인 정의는 초대륙이 그 구조로 인해 열흐름, 지구의 기단 등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지질학적 형성임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큰 구조이지만 반드시 모든 대륙 블록을 통합하지는 않습니다. 먼 과거에는 모든 대륙이 하나의 전체, 즉 초대륙 판게아를 형성했습니다. 이 거대한 대륙은 고생대인 약 3억 3,500만 년 전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많은 지질학적, 고생물학적, 고기후학적, 측지학적 데이터는 대륙이 한때 인접했다가 서로 분리되었다는 강력한 증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해양 분지가 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거대한 규모의 단일 행성 구조의 일부였습니다. 판게아. 오래된 대륙에서 판게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충돌 지점에 산맥이 나타났으며 그중 일부는 우랄이나 에펠레치아 산맥과 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초기 산맥은 유럽의 알프스, 북미의 코르딜레라 산맥, 남미의 안데스 산맥 또는 아시아의 히말라야 산맥과 같이 비교적 젊은 산맥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수백만 년 전에 걸친 침식으로 우랄 산맥과 에팔레치아 산맥은 이제 낮은 산맥이 되었습니다. 이 초대륙의 대부분은 남반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륙을 둘러싸고 있던 유일한 바다는 판탈라사라고 불렸습니다. 판게아 시대의 삶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기후는 더 따뜻했고 동식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판게아는 약 1억 5천만 년에서 2억 2천만 년 전에 두 개의 대륙으로 갈라졌습니다. 로라시아 북쪽 대륙은 유라시아 북미로 분리되었고 곤드와나 남쪽 대륙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인도, 호주, 남극 대륙을 탄생시켰습니다. 약 7억 5천만 년 전에 붕괴된 로디니아 대륙과 같이 초대륙은 더 일찍 존재했으며 일부 예측에 따르면 앞으로 약 2억 5천만 년 후에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하여 판게아 울티마라는 초대륙으로 재결합할 것이라고 합니다. 17세기부터 과학자들은 지구의 기원과 지구의 특징적인 지형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뉴턴의 열렬한 라이벌이었던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로버트 훅은 해양 동물의 유골이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지구의 역사를 통해 바다의 육지의 윤곽이 반복적으로 변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지리학자들은 바다와 대륙의 비율이 고대부터 변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지구의 내장이 점차 냉각되고 고르지 않게 수축했기 때문에 행성의 구호만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퇴적감이 쌓여 산이 생겨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학계는 독일의 기상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알프레드 베게너가 두 가지의 근본적인 지질학적 아이디어에 대한 다양한 정당성을 제시해준 데에 감사를 표합니다. 첫째는 대륙 이동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둘째, 지구의 먼 과거에 현재의 모든 대륙이 하나의 거대한 초대륙을 형성했을 수 있다는 가설에 대한 것입니다. 베게너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1910년 마르부르크 대학에 머물던 중 룸메이트가 크리스마스에 최신판 지구 컬러 아틀라스를 받은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베게너는 세계 지도를 공부하던 중 대서양 양쪽의 해안선이 비슷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대륙 이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렸습니다. 1911년 가을, 베게너는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브라질과 아프리카 사이의 과거 육지 일관성에 대한 고생물학적 데이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이 문제에 대한 관련 지질학 그리고 고생물학 연구 결과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연구한 후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근본적으로 옳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31살이었던 베게너는 1912년 1월 6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열린 독일 지질학회 총회에서 자신의 독특한 개념에 영감을 받아 감히 이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베게너는 대륙이 항상 지도에서 보이는 곳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의 역사를 통틀어 대륙의 위치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륙 이동 가설은 지구 기원에 대한 고정주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강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륙을 포함한 지구 지각의 일부가 지구 표면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그들에게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당시 과학이 알고 있던 모든 것과 모순되어 있었으니까요. 과학계는 베게너의 이론을 적대적으로 대하며 그가 경험이 부족하고 전임자들의 잘 알려진 발전에도 익숙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그의 가설이 이미 완벽하게 기능하고 지배적인 고정주의 패러다임에 반하는 시도라며 거부했습니다. 이 이론은 지구 역사상 수많은 사건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논증되지 않았습니다. 베게너는 어떤 힘이 대륙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대륙이 지구 초기 지각의 잔재이며 이는 초기 지구 역사에서 창자가 녹아 생긴 결과라고 가정했습니다. 이 유적들은 지구의 특정 지역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고 지각은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해저를 형성하거나 위로 이동하여 대륙과 산을 생성하는 수직 이동만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수평 이동은 인정되었지만 매우 미미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같은 틀에서 변화의 주요 동의는 냉각되는 지구 내부의 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대서양 양쪽, 특히 북미에 존경할 만한 지질 원이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디어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기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대다수의 지질학자의 관심 영역에서 그 역할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베게너는 지구의 지질학적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자신의 아이디어에 확신을 갖고 자신이 시작한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추구는 그 인내뿐만 아니라 비평가들이 여전히 새로운 관점에 대한 베게너의 주장을 진지하게 분석하는 데 신경 쓰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설의 저자는 관심 있는 문제를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데이터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연구 작업의 결과로 1915년에 새로운 개념 자체뿐만 아니라 견고하고 다양한 정당성을 포함하는 대륙과 해양의 기원이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후 혁신적인 가설을 무시하는 것은 더 이상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정주의 패러다임의 압력과 그 관련된 일반적인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륙 이동 가설에 관심이 있는 진지한 연구자들이 자신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론이 대중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은 바로 영국의 지질학자 아서 홈즈였습니다. 그는 지구 깊은 곳에서 강력한 물질의 대류 흐름이 대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뜨거운 덩어리는 지구 내부에서 천천히 솟아오르고 차가운 암석은
점차 더 깊숙이 가라앉는다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현장 지질학자 중 한 명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알렉산더 로기디 투트는 이 시기에 베게너의 주요 제자가 되었습니다. 대륙 이동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튜트아는 먼 과거에 판게아는 하나의 연속적인 초대륙이 아니라 고대 바다 테티스로 분리된 두 개의 초대륙 로라시아와 곤드와나가 있었다는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오스트리아 지질학자 에두아르투스의 아이디어인 고대 바다 테티스와 아프리카 중남부, 마다가스카르, 인도 반도를 포함하는 고대 대륙 곤드와나가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곤드와나라는 개념 자체가 남아메리카, 호주, 남극 대륙을 지칭하기 시작하여 이 초대륙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로라시아라는 용어는 북미와 유라시아로 이루어진 하나의 가상의 고대 초대륙을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해양 능선이 전 세계로 뻗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1953년 미국의 물리학자 모리스 유인과 브루스 희제는 해저 능선을 따라 해저 갱도가 지각의 깊은 단층으로 뻗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 후 또 다른 미국 과학자 해리 헤스는 중간 능선 시스템이 새로운 해양 지각이 끊임없이 생성되는 지역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뜨거운 마그마가 단층을 통해 표면으로 돌진하여 트렌치 양쪽의 해저 부분을 밀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판 구조론의 주요 원동력이 발견되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베게너의 가설은 마침내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져 현대 지리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베게너의 가설에 대한 당시 과학계의 관심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가설의 저자가 이를 뒷받침하려는 일련의 논거를 수집했기 때문입니다. 대륙 이동에 대한 지질학적 증거는 남미와 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의 매우 이상한 유사성뿐만 아니라 한 대륙의 부조주름과 다른 대륙의 부조주름이 마치 찢어진 텍스트의 선처럼 호환되기 때문에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증거는 또한 반대편 대륙의 지질학적 단면이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세계 지도를 한눈에 보면 판게아를 재건하는데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매우 흥미로운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 이베리아 반도가 멕시코만과 크기와 모양이 매우 일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도를 보면 만을 덮고 있는 플로리다 반도가 유럽의 비스카이만과 놀랍도록 잘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메나이트, 루틸, 지르콘, 모나자이트와 같은 희귀 중금속의 퇴적물이 플로리다 해안, 멕시코만, 대서양 건너편뿐만 아니라 이베리아 반도에서도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은 교훈적입니다. 또한 고생물학적 증거는 해양에 의해 완전히 분리된 반대편 대륙에 동일한 종의 식물과 동물이 고생대와 중생대에 분포하는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고정주의 지질학자들의 오래된 설명은 고대 동물과 식물 생물학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은 이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지구의 이러한 특정 지역의 역사적 근접성은 생물학과 고생물학 데이터에 의해서도 뒷받침됩니다. 예를 들어 장어가 이상하게도 유럽의 강을 떠나 6,000km를 헤엄쳐 사르가소 해까지 산란을 위해 이동한다는 미스터리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단순히 아타비즘일 수 있습니다. 1억 3천만 년 전 장어는
대륙이 더 가까웠던 사르가소해 지역에서 산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장어는 유럽, 심지어 영국 제도 지역에도 정착했는데, 이는 고대의 동일한 비스케이만이 북미 동부 대륙의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 가까워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말굽게라는 별명을 가진 말굽게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투구개는 사르가소해와 멕시코만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 동물박물관의 말굽게 분포지역 스탠드에서 투구개 화석이 영국 제도 지역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이 궁금합니다. 이것은 북유럽이 멕시코만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의미합니다. 새로운 가설의 저자는 기상학자 베게너의 부차적인 관심 분야였던 고기후 데이터도 사용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고기후대에 속하는 대륙과 빙하의 흔적 덕분에 대륙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주장과 증거는 지질학계에서 결정적이고 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대륙 이동을 생성하는 메커니즘이 아직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1930년 알프레드 베게너가 그린란드 만년설을 탐험하던 중 사망한 이후 표류 가설은 점차 지지자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반대자들도 표류의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베게너를 공격하면서 이 가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지금은 답변할 수 없는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이 가설은 모빌리즘이 공식 과학의 영역에서 제외될 정도로 모호해졌고, 따라서 학문적 연구 커리큘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거부된 아이디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활발하게 진행된 지자기 탐사와 에코로케이션을 이용한 해저의 집중적인 소리 찾기를 통해 이 아이디어는 다시 회자되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고대의 이베리아 반도가 멕시코만의 포용에 위치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가설을 테스트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새로운 주장이 유지되고 가설에 찬성하는 이론이 개발되었습니다. 전체 지각이 판이라고 하는 큰 분리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대륙 자체가 아니라 대륙이 단단히 붙어있는 판입니다. 이 운동의 원동력은 지구 멘틀 물질의 대류열 흐름, 즉 거대한 순환에 의해 설명됩니다. 따라서 1960년대 초부터 새로운 주장이 풍부한 베게너의 가설은 진정한 르네상스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판구조론이라고 불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구의 지각은 7개의 큰 판과 전체 표면을 덮고 있는 여러 개의 작은 암석권 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판들은 움직이고 충돌하고 떨어져 나가거나 서로의 가장자리에 달라붙거나 서로 아래로 잠수합니다. 2개의 해양판 또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 섭입대가 형성됩니다. 한 판의 가장자리는 다른 판의 깊이로 떨어지고 1000도에서 1500도의 온도가 우세한 약 100km 깊이에서 완전히 녹습니다. 다른 판의 가장자리를 따라 화산 산맥의 사슬이 형성됩니다. 심해참호는 종종 섭입대에서 발견됩니다. 이 현상이 예는 필리핀과 태평양판이 충돌하는 동안 발생한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또한 두 대륙판이 충돌하면 알프스나 히말라야와 같은 높은 산맥이 형성됩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 호주판이 유라시아판과 충돌했을 때 형성되었습니다. 인도는 현재 매년 5cm씩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히말라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종종 판은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고 나란히 미끄러지면서 가장자리에 달라붙습니다. 그 결과 응력이 지진의 흔들림의 형태로 방출되며 때로는 매우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북미판이 태평양을 따라 미끄러지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이러한 지진 활동의 결과로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지구판 구조론의 출현으로 지구의 진화에 대한 견해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론이 다윈의 진화론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완벽할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암석권판의 움직임에 대한 고전적인 견해는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판 구조론이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시스템이 참여하는 일종의 자기조절 메커니즘으로 나타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산이 지구의 기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후가 심해에서 일어나는 지각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안데스 산맥은 해양 나스카판이 남미판 아래로 가라앉는 곳에서 생겨난 산맥입니다. 안데스 산맥의 남부 지역은 기후가 습하여 침식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양의 퇴적물이 태평양으로 침투하여 판의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데스 산맥의 북부와 중부 지역에서는 기후가 건조합니다. 여기에는 퇴적물이 거의 형성되지 않으므로 해양판은 말 그대로 대륙의 가장자리를 긁어냅니다. 이곳 판의 마찰력이 너무 커서 해안을 따라 안데스 산맥이 점점 더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 결과 비구름은 그 길에 솟아오른 이 벽을 뚫고 지나갈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암석권이 판에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베게너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모호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에 용융된 핵과 멘틀 사이의 열 전달로 인해 발생하는 느린 대류가 주요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우리가 관찰하는 지각 운동의 그림과 감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게너의 아이디어는 지구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비전에서 위대한 혁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혁명은 끝나지 않았고 천천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판게아 초대륙에 대해 여전히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판게아 초대륙은 어떻게 그리고 왜 형성되었으며 또한 왜 여러 부분으로 나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사건 과정의 단일 버전에 동의하지 않으며 여러 유효한 이론이 경쟁 중입니다. 지구의 지질 역사에서 이 고대 시간에 대한 현대 모델링은 먼 과거의 판게와 같은 초대륙의 조립이 2번 이상 발생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 초대륙이 분해되기 시작한 지 약 8억 년 후에 새로운 초대륙이 형성되었고 창세기의 모든 사건이 반복되었습니다. 따라서 판게아는 시각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초대륙입니다. 한 세기가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판게아의 형성을 설명하는 모델은 여러 번 수정되었습니다.
베게너가 북미 북동부 또는 레브라도 반도가 한때 비스케이만의 골짜기에 포함되었다고 가정하여 판게아 또는 로라시아의 북부를 재구성했다면 현대의 재구성은 판게아 또는 곤드와 나렌드의 남부를 재구성하는 것과는 다르며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모든 것이 지구 멘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방사성 붕괴로 인한 멘틀의 가열로 인해 지각판이 움직여 판게아가 형성된 다음 별도의 대륙으로 분리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초대륙이 형성되고 해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구 멘틀의 힘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모습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약 1억 5천만 년 전 판게아는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이 거대한 땅덩어리를 갈라놓았을까요? 대륙이 거대한 크기의 희생자가 되어 분열된 것일까요? 약 1억 2천만 년 전 남반구의 거대한 대륙인 곤드와나랜드로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구의 깊은 열로 인한 대륙 흐름으로 인해 대륙이 표면으로 이동하면서 판게아는 해체되었고 대륙의 강한 접착력이 멈췄습니다. 뜨거운 음료의 표면에 필름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것은 지구 자체만큼 오래된 연속 전류로 끓는 행성 물질의 대륙판이 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판게아의 출현이 지구의 질량 균형을 뒤엎었다고 믿습니다. 이 불균형은 지구의 자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암석권 성단은 결국 곤드와나랜드와 라우라시아라는 두 개의 큰 덩어리로 나뉘었고 이 덩어리도 분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구 역사상 2번 이상 일어난 일입니다. 판게아보다 오래전에 나타난 다른 초대륙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고대 초대륙인 로디니아의 경우 형성 시기는 아직 논란이 되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약 10억 년 전에 존재했으며 7억 5천만 년 전에 해체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게아 단층선은 거대한 섬이나 다른 대륙이 한때 대륙과 연결되어 있던 지역과 같이 다른 판과의 충돌로 약해진 암석권 판의 영역을 가로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분열은 곤드와나랜드가 남아메리카, 인도, 호주, 아프리카 남극 대륙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후 로라시아는 현재 아시아, 유럽, 그린란드, 북미의 영토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양쪽 가장자리가 갈라진 자리에서 대서양은 대서양 중부능선 지역에 해양 지각이 추가되고 아프리카가 남미에서 멀어지면서 점차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아프리카에서 떨어져 나와 아시아로 향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는 우리가 히말라야라고 부르는 거대한 주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위성사진에서 대륙판의 가장자리가 부서진 것처럼 보입니다. 거대한 압력이 에베레스트를 어떻게 밀어 올렸는지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산은 식탁보의 주름처럼 쉽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의 지각 변화로 인해 알프스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분열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일부 사람들은 대륙 분열의 주된 역할이 지각의 연장과 균열을 일으키는 지각 과정에 의해 수행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지질학자들은 하와이 제도가 위치한 중앙태평양의 섬 능선에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곳에는 화산 화슬이 거의 3,500km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어린 마우나 로아와 킬라우에아는 여전히 용암을 분출하고 있으며, 이 화산들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가장 오래된 화산은 4천만 년 전에 활화산으로 활동했죠. 이 모든 화산은 소위 핫스팟에서 생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맨틀의 깊은 층에서 뜨거운 물질의 흐름이 올라와 암석권에 구멍을 파는 마그마가 쏟아져 나오는 곳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화산이 분화합니다. 핫스팟은 일반적으로 맨틀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암석권은 그 위에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 결과 화산은 마그마 방에서 서서히 벌어져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옆에 새로운 화산이 발생하여 불이 켜진 양초 위로 천천히 움직이는 종이 위에 갈색 반점 사슬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와이 잠수함 능선을 따라 다양한 연령대의 화산 사슬이 형성되었습니다. 액체 용암은 하와이 화산에서 파괴적인 폭발이나 위험 없이 조용히 흐릅니다. 분화구 주변으로 퍼져 조용히 굳어져 여러 개의 각진 블록으로 부서지고, 지금은 매끄러운 검은 지각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산들이 항상 조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구 역사상 더 뜨거웠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1km 두께의 얼어붙은 용암층을 발견했습니다. 그 표면적은 스칸디나비아의 반도 크기를 초과합니다. 분명히 이곳의 화산은 수백만 년 동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분출의 원인은 전례 없는 강도의 맨틀 Z가 암석권을 쉽게 통과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거대한 분출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바로 변칙적인 가열 지역입니다. 바다 밑바닥의 지각은 불과 수십 킬로미터 정도로 매우 얇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뜨거운 암석들이 이 얇은 외피를 가열하여 지표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에 축적됩니다. 그 결과 맨틀에서 뜨거운 물질 분출이 발생하지만 다시 상승할 수 없습니다. 암석권은 열을 전도하지 않으므로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그런 다음 용융된 물질이 측면으로 퍼집니다. 수평 대류 흐름이 형성됩니다. 동시에 빛나는 암석이 지구의 창자에서 나옵니다. 이 강력한 전류는 암석권의 상층을 가로질러 대륙의 두께를 훼손한 후 대륙을 찢어내고 표면에 쏟아져 나옵니다. 장기간의 화산 폭발이 시작됩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대륙이 분리되는 선을 따라 많은 화산이 나타납니다. 판게아를 갈라놓은 균열이 있었던 아프리카, 남미, 유럽의 대서양 연안 일부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고대 분화의 흔적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서양의 이 해안을 따라 광대한 현무암층이 있으며, 이는 판게아가 점차 두 조각으로 나뉘었을 때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집된 사실은 두 가설 중 하나를 선호하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같은 가설로 곤드와나의 붕괴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곤드와나는 아프리카, 호주, 남미, 남극 대륙, 인도, 마다가스카르를 포함하는 지구 남반구에 위치한 가장 큰 대륙입니다. 약 1억 6천만 년 전부터 곤드와나와 로라시아는 우리에게 친숙한 대륙으로 나뉘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새로운 대양인 대서양, 인도양, 북극이 된 공간에 남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지도는 점차 알려진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판게아가 하나의 초대륙이 된 것은 고생대 시대였습니다. 이 초대륙의 존재 기간은 약 2억 9천만 년입니다. 이 시기는 다양한 생명체의 출현으로 표시되었으며 대량 멸종으로 끝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형성된 모든 암석은 고생대 그룹에 기인합니다. 이 초대륙이 균열을 따라 천천히 분리되면서
바다는 주기적으로 발달하는 균열 계곡으로 침입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날 무렵 대륙의 새로운 지리적 재분배로 인해 기후와 생물 진화의 과정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면서 물리적 세계가 변화했습니다. 지구 표면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열을 전달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알려진 해양의 물순환은 대륙의 재분배로 인해 지구상의 생명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새로 형성된 해양 분지는 특히 육지 거주자들에게는 동식물의 확산을 막는 장벽이 되었지만 이러한 변화는 해양 생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판게아의 해체와 붕괴는 동물의 분포부터 현재의 기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현대 세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생대 말, 지구를 둘러싼 바다의 일부가 현재 우리가 지중해라고 부르는 판게아 지역으로 서쪽으로 침입했습니다. 결국 이 물의 침입은 서쪽으로 더 퍼져 판게아를 쪼개고 유럽과 아프리카를 분리시켰습니다. 그 결과 생긴 위도 분지는 지질학자들에게 테티스해로 알려진 독자적인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분지의 형성은 위도 해류가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지구 기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륙 지각이 찢어지는 과정에서 서쪽으로 더 멀리 이동하여 남미와 북미, 중미를 분리했습니다. 발달 초기에 바닷물이 주기적으로 범람한 후 증발하여 소금 퇴적물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트라이아스기 증발함은 오늘날 아프리카 북서쪽 가장자리와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고생대 말기에는 특히 판게아 대륙 내륙의 기후가 극도로 건조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중 일부는 화석 유적과 퇴적암에 보존된 동식물에 의해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연구자들은 강우량이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초대륙의 중앙부가 매우 건조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사막 기후는 이 지역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비구름의 유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암과 석화된 모래 언덕이 풍부하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오늘날 모래 언덕은 덥고 건조한 사막 조건을 특징으로 하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암은 다양한 유형의 자연 환경에서 형성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래 언덕이었던 것과 모래 해변이나 강에 퇴적된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알갱이와 자갈은 바람에 의해 쉽게 운반되지 않기 때문에 사구는 해안이나 강 모래보다 훨씬 더 균일하게 퇴적된 작은 알갱이가 특징입니다. 또한 실제 퇴적 순서를 반영하는 충산 구조는 이 두 경우에서 매우 다릅니다. 그러나 페름기에는 모래 언덕 퇴적물이 매우 흔했지만 이것이 건조한 기후의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이 시기는 해수 분지가 바다와 격리되어 단순히 말라서 그곳에 용해된 소금 퇴적물만 남는 조건에서 형성된 증발암 또는 소금 퇴적물 지층으로 구별됩니다. 모래 언덕과 마찬가지로 증발암 퇴적물은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를 나타냅니다. 지질학자들 사이에는 고생대의 지구 기후를 이해하기 위해 방금 고려한 사실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판게아는 적도를 가르지르고 있었고 많은 증발암과 모래 언덕 퇴적물은 저위도에서 나왔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기후는 그렇게 덥지 않았을 것이며 저위도 지형이 우세한 것은 지리적 위치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판게아의 광대한 대륙 덩어리는 내륙의 건조한 기후와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극심한 기온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석탄 매장지가 발견되면서 과학자들은
적도에 가장 가까운 판게아 영토의 일부가 열대 우림으로 덮여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선사시대 초대륙의 기후가 얼마나 달랐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와 달리 해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25억 년 전 지구 기후의 세부 사항을 매우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부 사항이 무엇이든 우리는 대륙이 천천히 움직였고 판게아의 붕괴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대륙이 기후에 미친 영향은 중생대 대부분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고생대의 마지막 시기인 페름기 초기에 원시 포유류는 이미 숲이 우거진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파충류가 출현하고 빠르게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화석 유적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모든 대륙이 한때 하나의 땅을 형성하고 바다로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시노그 나투스는 판게아가 존재하던 트라이아스기 시대의 지구에 살았던 파충류입니다. 과학자들은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이 동물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육상 파충류인 리스트로사우루스의 유골은 남극과 아프리카뿐만 판게아에는 많은 종의 동물이 살았으며 이들 대부분은 현대 동물군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포유류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초식동물과인 트라베로소돈 티목은 판게아 시대에 특히 많았습니다. 트라이아스계에는 유명한 시조새 화석인 아르케옵테릭스를 포함한 최초의 시조새가 지구에 출현했고 이들은 결국 현대 악어와 조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트라이아스기 말기에는 공룡도 지구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공룡들은 주라기 공원에 등장하는 공룡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공룡들이 매우 다공성인 뼈를 가졌고 우리에게 익숙한 파충류처럼 비늘이 아닌 깃털로 덮여 있었다고 믿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생명체는 바다에 생존했습니다. 생물들은 가능한 모든 서식지에 넘쳐났고 담수와 얕은 바다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석회질 골격을 가진 동물인 다슬기나 산호와 같은 초식성 생물과 바다 해면으로 알려진 고세균, 다양한 형태의 군락을 이루며 사는 미세동물인 극피동물도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계급과 종류의 생명체가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생물체가 바다에 살았으며 그중 가장 발달한 생물은 물고기, 많은 종류의 산호와 삼엽충, 즉 고생대에만 살았던 해양 절지동물이었습니다. 양서류는 그 수가 적었고 대부분 물속에 머물렀습니다. 판게아 초대륙이 존재하는 동안 지구에 살았던 대부분의 종은 현대 동물군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판게아 시대에는 더 발전된 식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색깔의 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정은 더 이상 액체물의 존재와 관련이 없습니다. 꽃가루는 암컷 배우자를 수정하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으며 씨앗은 바람, 동물, 심지어 물에 의해 운반되어 종들이 새로운 영토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고생물학적 데이터는 오늘날 침엽수로 대표되는 벌거벗은 씨앗을 가진 식물인 거치식물의 멸종과 특히 북반구에서 이끼를 연상시키는 작고 가시가 많은 식물인 리콥시드가 그 자리를 대체했음을 나타냅니다. 고생대에는 식물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멸종된 식물 속 플레로메이아는 러시아,
유럽, 중국, 호주에서 많은 화석 표본이 발견되는 등 강력하게 대표되었습니다. 잎이 없는 줄기는 2에서 3m에 달했습니다. 리콥시드와 고사리 포자의 우세한 위치는 생존 전략을 나타냅니다. 판게아의 남반구에서 페름기 식물상은 주로 글로소프테리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목이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진 멸종된 양치류, 발견된 화석 표본은 길이 2에서 30cm의 잎입니다.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위기의 대량 멸종 이후 같은 종류의 디크로이듐 식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로 화석화된 식물이 부족하고 수치 없습니다. 유기질 벽으로 된 미세 화석의 강한 성장이 주목됩니다. 이들은 식물의 분해에 참여한 곰팡이 화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즉, 대륙에는 썩어가는 식물이 대량으로 운반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은행나무는 약 2억 8천만 년 전 페름기 때와 시작 시기가 일치하는 은행나무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종입니다. 은행나무는 높이가 40m에 달하고 1000년 이상 살 수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화석의 잎은 한약재로 널리 사용됩니다. 원시 공룡, 상어, 거대한 파충류 등 기괴한 생명체가 살았던 페름기 말에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멸종이 일어났습니다. 약 2억 5,200만 년 전에 대량 멸종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를 페름기 대량 멸종이라고 합니다. 이 대량 멸종의 결과로 살아남은 생물 중에는 현대 조류의 친척이 된 생물도 있었습니다. 최초의 공룡종도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의 최신 추정에 따르면 페름기 말에는 모든 바다 생물 중 93%에서 97%, 육상 동식물의 거의 3분의 2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2억 5천만 년 전의 끔찍한 재앙으로 인해 고대의 거대한 숲이 사실상 파괴되고 이후 역사상 가장 큰 대량 멸종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고생물학자들에게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에 따르면 지구의 바이오매스 대부분이 멸종한 것은 판게아라는 초대륙에 형성된 결과라고 합니다. 중국 과학자들이 주도한 연구에서 저자들은 전 세계 연구자들이 2억 5,200만 년 전 지구의 심각한 기후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축적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주요 지표 중에는 전 세계 해양의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이산화탄소와 메탄과 같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렬한 산성비의 결과로 바닷물의 화학 성분이 변화하여 산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구 온난화의 결과로 지구의 화학 성분이 바뀌고 점차 생명이 없는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대격변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되고 기후 진자는 어떤 식으로든 흔들립니다. 온난화 기간이 한파로 대체됩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기록된 대격변이 시작되기 5천만 년 전에 발생한 지각판의 대규모 움직임에 있습니다. 충돌하는 동안 판의 일부가 멘틀에 가라앉았고 이로 인해 지각이 두꺼워지고 세계 바다의 깊이가 증가했습니다. 약 3억 년 전 페름기 초기에 이러한 지질학적 과정으로 인해 지구의 자기장이 역전되어 지구의 극이 뒤바뀌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량의 차가운 물질이 멘틀에 유입되어 일종의 깃털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열 대류로 인해 이 깃털의 일부 물질이 지표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암이 프랑스의 7배에 해당하는 거대한 지역인 지구의 400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을 덮는 현대 시베리아 영토에서
2억 5,100만 년 전에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각의 또 다른 유사한 구멍이 2억 6천만 년 전에 현대 중국 남부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중국 과학자들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부르는 지각판의 거대한 수렴의 결과로 발생한 이 두 번의 폭발은 공룡이 나타나기 전부터 지구를 강타한 온실가스와 산성비의 형태로 발생했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중국 동료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장 비판적인 시간 간격은 판게아 형성과 화산 폭발 사이에 5천만 년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멸종 자체에 더 가깝게 연대순으로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판게아의 형성과 붕괴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대량 멸종이었으며, 이는 다음 시대에 다양한 새로운 종의 식물과 동물의 출현으로 지구 인구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판게아가 해체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현재 지구의 모습과 공룡이 살았던 당시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비슷한 점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국가들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많은 국가들이 지리적 위치가 다르고 따라서 기후도 달랐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베리아는 아열대 지방에 속해 오늘날 캘리포니아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위치와 기후뿐만 아니라 동물군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판게아가 분열되지 않았다면 지금 지구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상상만 할 수 있는 다른 종의 동물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륙이 하나라는 것은 이동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게아의 어느 지역이든 육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육로 교통이 더욱 대중화될 것입니다. 항공여행은 확실히 더욱 빠르고 편리해질 것입니다. 해상 국경이 없어지면 정치적 분쟁이 더욱 위험해질 것입니다. 군대의 이동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이 단순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종이 그렇게 빨리 진화할 수 있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간단하게는 초대륙이 분열되지 않았다면 인류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대륙의 융합은 주기적인 과정입니다. 윌슨 주기에 따르면 초대륙은 4억에서 5억 년마다 판구조론을 통해 합쳐졌다가 분리되는 주기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언젠가 판게아가 현실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륙은 서로를 향해 매우 느리게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륙이 하나의 초대륙을 통합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추측하고 다양한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입니다. 과학적 연구가 발전함에 따라 연구자들은 고생물학적 연구를 심화시키고 과거의 지구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복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과거를 더 자세하게 복원할수록 지구의 미래 진화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판게아 이전에는 다른 초대륙이 있었습니다. 판게아 자체는 더 오래된 대륙에서 조립되었지만 이것은 통일의 짧은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전후에는 조각난 땅 조각이 바다와 바다에 의해 오랫동안 분리되었습니다. 고대 대륙은 지각 진화에 의해 미친 패치워크처럼 함께 꿰매어졌습니다. 고대 대륙의 재료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초대륙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오늘날의 지도책과는 다르게 절단되었을 뿐입니다. 과거에는 최초의 대륙이 바다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점차 대륙이 하나의 땅으로 수렴하면서 바다가 닫히고 초대륙이 형성되었습니다. 기존의 대륙 이동에 따르면 기존 대륙의 결합으로 인한 초대륙의 형성은 5억 년마다 반복되는 주기적인 과정입니다. 대륙이 위치를 바꾼 지 이미 절반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약 2억 5천만 년 후에 지구는 다시 변화할 것이며 가상의 다음 판게아, 즉 울티마가 등장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호주, 유라시아, 아메리카 대륙, 남극 대륙이 포함될 것입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현재의 모든 대륙이 태평양이 정령한 영토에 수렴하고 지구 역사에서 이미 일어난 것처럼 초대륙을 형성하여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별도의 부분으로 분리될 때 반대 방향으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대륙의 다음 이동 주기가 시작됩니다. 이미 홍해 균열이 열리고 아프리카가 연간 3에서 4cm의 속도로 유라시아에 접근하고 있으므로 지중해가 점차 닫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서양은 확장되고 태평양은 축소됩니다. 인도판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철처럼 유라시아판을 가로질러 티베트 고원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모든 관측은 이동 속도와 방향에 대한 고작이 데이터 기반으로 합니다. 위성 측지 또는 GPS 측지학을 사용하면 어떤 판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안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모델과 가정에는 물리적 정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판의 움직임에 대한 장기적인 관찰입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약 3천만 년 후에 일본 섬 호가 러시아 극동 해안에 합류될 것입니다. 재질학적 시간 척도로 볼 때 유라시아 대륙 내에서 먼저 내해 분지가 열리고 시베리아판과 아무르판이 다시 분리되어 그 사이에 해양 분지가 열릴 수 있습니다. 2억 5천만 년 후에는 북미 대륙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알래스카는 아열대 벨트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유라시아는 계속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영국 제도는 북극의 시베리아는 아열대 지방에 위치할 것입니다. 지중해는 닫히고 그 자리에는 히말라야 산맥과 비슷한 높이의 산이 형성될 것입니다. 다음 판게아 울티마는 사막의 90%로 덮일 것입니다. 대륙의 북서쪽과 남동쪽에는 거대한 산맥이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 행성은 약 3억 3,500만 년 전 그 모습과 다소 비슷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멈추지 않으며 우리는 지진을 통해 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진은 서로에 대한 판의 움직임을 반영합니다. 오늘날 지구는 판게아 시대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현재 지구의 모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미래에는 판게아와 같은 거대한 초대륙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구의 역사를 통틀어 대륙은 수렴하고 갈라져서 때로는 초대륙을 형성했다가 다시 갈라지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호주는 점차 아시아에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이 지역에서 미래의 초대륙이 출현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거대한 대륙이 형성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비슷한 과정이 3억에서 4억 년이 걸릴 수 있으며 초대륙이 여러 개의 작은 대륙으로 분리된 데에도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구는 모양이 변합니다. 지구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대륙과 해양의 윤곽이 지구본에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지구의 현대적 모습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현재까지 과학자들은 지구의 기후 거주 가능성을 척도로 개발했습니다. 이 척도에 따르면 지구는 현재 85%가 거주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표에는 평균 기온이 섭씨 0도 이하인 북극 지역과 남극 대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연구를 멈추지 않고 미래에 형성될 새로운 초대륙에서 행성의 기후 조건과 인구의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판게아 울티마가 형성되는 경우 모든 대륙이 적도 지역에서 통합되기 때문에 지구의 기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만년설은 가장 높은 산의 정상에만 남아 태양이 우주에서 거의 반사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이전 판게아 시대의 중생대와 비슷해져 20.7도가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다음 초대륙의 거주 가능 수준은 99.8%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영토가 적도 및 열대 기후대에 위치할 것이므로 지구의 생물 다양성 또한 매우 높을 것입니다. 현재 한 구조론에 대한 이해 수준으로는 새로운 단일 대륙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예측할 순 없지만 과학자들은 더 이상 수백만 년 안에 형성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